4월 14일 밤이 되자 1912년 북대서양은 조용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파도도 거의 없었으며 그 당시 가장 큰 여객선이자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 중 하나가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RMS 타이타니코입니다. 승객들이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무도 그들의 항로 앞에 거대한 빙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타이타니코가 영국 사우샘프턴을 출발한 지 겨우 나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배의 첫 번째 항해였으며 목적지는 미국 뉴욕시였습니다. 타이타니코는 영국의 해운회사인 화이트 스타라인이 소유하고 운영했습니다. 이 항해에는 배를 관리하는 회사의 최고 책임자인 제이 브루스 이스메이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타이타니코의 길이는 약 269m에 달했습니다. 이 배의 무게는 46,000 그로스톤이 넘었고 승객, 승무원, 엔진, 기타 장비를 위한 9개의 갑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타이타니코는 인간이 만든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물체로 여겨졌습니다. 타이타니코는 크기만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이타니코에는 전기 조명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수영장, 체육관, 터키식 목욕탕, 대형 식당, 그리고 호화로운 객실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승객들에게 타이타니코는 바다 위에 떠있는 고급 호텔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승객의 삶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나뉘었습니다. 1등석에는 그 당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존 제이콥 에스터 4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유한 미국 사업가였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젊은 아내 매들린 에스터도 있었는데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사업으로 유명한 부유한 가문 출신인 벤자민 구게나인도 있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는 그 외에도 여러 사업가, 정치인, 그리고 부유한 가문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세컨드 클래스에는 교사들이 있었고 신부, 사업가 등 다양한 전문직이 있었습니다. 비록 퍼스트 클래스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선실도 그 시대의 다른 많은 배들의 일반 객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서드 클래스에는 700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일랜드 출신의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레바논, 크로아티아, 그리고 유럽과 중동의 다른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티켓을 사기 위해 자신의 소지품을 팔고 저축한 돈의 상당 부분을 썼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총 2,2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 이 타이타니코에 탑승했습니다. 승객 중 300명 이상 2일 등석에, 200명 이상 2등석에, 700명 이상 3등석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를 믿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니코는 크고 16개의 방수 구획이 있었습니다. 이 구획들은 특별히 설계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구획들은 배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물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크기와 현대적인 설계 덕분에 타이타니코는 매우 안전하다는 믿음이 퍼졌습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이 배를 거의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 대부분의 승객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배는 빠르고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니코는 시속 약 21노트, 즉 약 39km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타이타니코의 정상적인 최고 속도에 가까운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는 동안 얼음에 대한 경고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경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타이타니코의 선장이었던 카로니아호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북대서양의 빙산과 광범위한 얼음지대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42분쯤 발티코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항로 근처에서 많은 빙산과 얼음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스미스 선장은 경고를 읽었습니다. 스미스 선장은 이 경고를 제이 브루스 이스메이에게도 보여주었고 이후 선박의 차트름을 복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분 후 아메리카호에서 온 메시지가 타이타닉의 무선식에 도착했습니다. 이 배는 타이타닉이 다가가고 있던 대서양 해역에서 2개의 큰 빙산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브리지에 있는 담당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브리지는 선장과 항해사들이 선박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고가 그곳에 전달되지 않으면 이것이 그들의 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쯤 타이타닉은 앞에 3개의 큰 빙산이 있다는 메시지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 9시 40분이 되었을 때 메사바오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가 도착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타이타닉이 향하는 바로 그 해역에 많은 대형 빙산과 두꺼운 얼음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스미스 선장과 브리지에 있던 다른 장교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선 통신사 잭 필립스와 해롤드 브라이드는 매우 바빴습니다. 그들은 승객들의 개인 메시지를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케이프레이스 통신기지로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무선 통신 업무는 선박의 일반 직원들의 주요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르코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들의 업무 대부분은 승객들이 돈을 내고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아져서 메사바우의 경고 메시지는 한쪽에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얼음이 가득한 지역에 매우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몇몇 장교들은 바다를 잘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하늘이 맑고 바다가 잔잔했기 때문에 타이타닉호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교들에게는 날씨가 좋을 때 빙산을 더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잔잔한 바다는 숨겨진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있으면 파도가 빙산의 밑부분에 부딪혀 하얀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거품들은 어두운 밤에도 얼음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거의 파도가 없었습니다. 바다를 비춰줄 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맑았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어두운 형태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빠른 속도로 계속 항해하는 동안 배 안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승객들은 식사 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휴식 중이었고 배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2명의 견시원은 어두운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빙산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은 21노트가 넘는 속도로 빙산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형 선박들이 빙산이 보고되어도 바로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빠른 속도로 달리는 배가 방향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어서 빙산을 피하기 쉽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증명될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62세였으며 화이트 스타라인에서 가장 숙련된 선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항해는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의 은폐 전 마지막 항해 중 하나로 기대됐습니다. 밤 9시 20분쯤 스미스 선장은 휴식하러 갔습니다. 그는 브리지에 윌리엄 모독 1등 항해사를 남겨두었습니다. 모독은 선박의 방향과 운항을 임시도 책임지는 항해사였습니다. 항해사들이 어두운 바다를 지켜보는 동안 타이타닉 내부의 삶은 여전히 조용하고 즐거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다이닝룸에서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몇몇 부유한 승객들은 라운지로 갔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위해 리셉션룸과 흡연실로 갔습니다. 밴드는 영국 출신의 33세 바이올린 연주자 월리스 하틀리가 이끌고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왈츠, 레그타임, 그리고 그 시대에 인기 있었던 다른 음악들을 연주했습니다. 3등석에서는 승객들만의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아코디언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곧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 30분이 되자 배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이미 자신의 선실에서 잠들고 있었습니다. 밖은 매우 어둡고 추웠습니다.甲板의 온도는 약 영하 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달도 없었고 거의 바람도 없었으며 파도가 빙산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박의 앞부분에 있는 높은 감시탑인 크로즈 네스트에는 프레더릭 플리트와 레지널드 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앞쪽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살피도록 임무를 맡은 2명의 감시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쌍안경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닉이 사우샘프턴을 출항하기 전에 쌍안경 보관함의 열쇠가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쌍안경이 충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에 보통 감시원들은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먼저 맨눈으로 관찰하곤 했습니다. 밤 11시 40분쯤 프레더릭 플리트는 배 앞쪽에서 어두운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빙산이었습니다. 그는 경고종을 3번 울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브리지에 전화해 바로 앞에 빙산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1등 항해사 머독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타이타닉을 왼쪽으로 돌리고 엔진의 작동을 변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배는 방향을 틀기 시작했지만 빙산과의 거리는 이미 너무 가까웠습니다. 타이타닉의 앞부분은 빙산을 지나쳤지만 오른쪽 선체가 수면 아래에서 빙산에 긁혔습니다. 충돌은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큰 충격을 느끼지 못했고 바닥이 약간 진동하는 정도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잠에서 깨지 못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甲板에 작은 얼음 조각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 아래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빙산이 아주 긴 틈을 낸 것이 아니라 몇몇 강철판을 구부리고 이음새가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물이 배의 여러 구획으로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타이타닉에는 16개의 방수 구획이 있었습니다. 앞쪽에 최대 4개의 구획,
이 물에 잠겨도 배는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돌로 인해 최소 5개의 구획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배의 앞부분이 무거워지면서 우리 한 구획에서 다음 구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방수벽의 높이만으로는 이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선장은 즉시 브리지로 돌아갔습니다. 토마스 앤드류스와 함께 타이타닉 설계에 참여한 39살의 해군 건축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앤드류스는 배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구획에 물이 차오르는지 확인하자마자 그는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타이타닉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앤드류스는 스미스 선장에게 배가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만 더 떠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스미스 선장은 구명보트를 준비하고 승객들을 깨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타이타닉에는 구명보트가 20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명보트에는 약 1178명만 탈 수 있었고 배에는 2200명 이상이 타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구명보트가 가득 차더라도 1000명 이상이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타이타닉은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영국 안전규정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구명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규정들은 1894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배가 훨씬 더 작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정들이고 타이타닉처럼 거대한 배에는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명보트가 단지 승객들을 근처의 구조선으로 옮기는 용도로만 사용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은 거대한 배에 탄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바다 한가운데서 대피시켜야 할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타이타니코는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신호를 받은 선박 중 하나는 RMS 카르파티아라는 여객선이었고 약 58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카르파티아는 즉시 방향을 틀고 최대 속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속력으로 달려도 카르파티아가 타이타니코에 도착하려면 몇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타이타니코는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약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구명보트 하강이 시작됐지만 과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배가 곧 침몰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따뜻하고 밝은 타이타니코를 떠나 어둡고 얼어붙은 바다 위에 작은 보트에 타는 것을 꺼렸습니다. 각 구명보트에 몇 명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에 대한 승무원들의 설명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12시 45분쯤 7번 구명보트가 가득 차지 않은 채로 내려졌습니다. 이 보트에는 약 65명이 탈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28명만 탑승했습니다. 첫 번째 구명보트가 멀어질 때 많은 승객들이 여전히 갑판에 있었고 대부분은 타이타니코의 마지막 1시간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명보트들이 내려지는 동안에도 여전히 많은 승객들은 타이타니코가 정말로 침몰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배는 여전히 밝았고 밴드는 계속 연주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발 아래 갑판도 거의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의 20m 아래 어둡고 얼어붙은 바다로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승객은 구명보트 탑승을 거부했고 다른 이들은 선실로 돌아갔습니다. 참등석에 있던 사람들의 상황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선실이 배의 다른 구역에 있었고 그들의 방은 구명보트가 있는 보트데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계단과 복잡하게 연결된 복도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배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배의 여러 구역을 나누는 장벽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부 게이트가 의도적으로 바로 열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혼란과 지시 부족의 결과였는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1등석 승객 중 약 62명이 살아남았습니다. 2등석은 41%였습니다. 하지만 3등석은 겨우 25%였습니다. 승무원 전체 중에서는 24%도 채 안 되는 인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구명보트에 탑승한 사람 중 한 명은 제이 브루스 이스메이로 화이트 스타라인의 전무이사였습니다. 그는 접이식 구명보트 시에 보트가 내려지기 전에 탑승했습니다. 타이타닉의 소유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임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참사 이후 그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조사에 따르면 이스메이는 먼저 다른 승객들이 탑승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구명보트가 내려지기 직전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없을 때에만 그는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1,500명 이상이 사망한 가운데 회사의 고위 임원이 살아남은 것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월리스 하틀리의 밴드는 보트데크에서 계속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동안 두려움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배의 앞부분이 계속 가라앉는 동안 왈츠와 종교 찬송가 같은 인기 있는 곡들을 연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이 내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였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의 기억이 달라 그 곡이 마지막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분명한 건 그들이 끝까지 연주했다는 점입니다. 밴드 8명 모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존 제이콥 에스터, 임신한 아내 마들렌을 4번 구명보트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여성과 아이들 우선 원칙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에스터는 항의하지 않고 구명보트를 떠나보냈고 마들렌은 생존했으나 존 제이콥 에스터는 타이타닉 침몰 때 사망했습니다. 벤자민 구겐하임은 먼저 여성들이 구명보트에 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을 희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조수와 함께 옷을 갈아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한 스튜어드의 증언에 따르면 구겐하임은 신사답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대피가 계속되는 동안 무선 통신원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잭 필립스와 헤럴드 브라이드는 물이 들어오고 전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필립스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무선 기계 옆을 지켰습니다. 그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브라이드는 전복된 접이식 구명보트에 올라타 심각한 상태였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 되자 타이타닉의 앞부분은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선수 부분이 점점 더 가라앉으면서 선미 부분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갑판 위의 사람들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난간, 밧줄, 그리고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매달렸습니다. 배 안에서는 테이블, 침대, 기계, 그리고 다른 무거운 장비들이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가라앉는 앞부분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과 전기 기술자들은 타이타닉의 하부에 남아 발전기를 계속 작동시켰습니다. 펌프와 조명을 계속 작동시켜 일종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타이타닉의 주요 엔지니어들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18분경 결국 불빛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앞부분은 이미 잠겼고 뒷부분은 높이 들려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선체는 극심한 무게와 압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배는 2개의 큰 부분으로 부러졌습니다. 먼저 선수 부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압력 때문에 배는 2개의 큰 부분으로 부러졌고 먼저 선수 부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북대서양 수심 3,800m가 넘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타이타닉의 선미, 즉 뒷부분은 잠시 동안 수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그 부분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4월 15일 새벽 2시 20분이 되었을 때 1912년 타이타닉은 완전히 바다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약 이 시간 4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힌 후부터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남겨졌습니다. 바닷물의 온도는 약 영하 2도였다고 추정됩니다. 이런 추위에서는 몸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단 몇 분 만에 사람은 움직이기도 숨쉬기도 힘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몇몇 구명보트에는 아직 빈자리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달리면 구명보트가 뒤집힐까봐 탑승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5등 항해사 헤럴드 로우가 14번 구명보트를 되돌아가도록 지휘했습니다. 그는 일부 승객을 다른 구명보트로 옮기고 타이타닉 침몰 현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물에서 살아있는 4명만을 구할 수 있었고 그중 1명은 구조선이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구명보트에 있던 생존자들은 바다에 남겨진 사람들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 비명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윽고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2시 14분쯤 RMS 카르파티아호가 도착했습니다. 이 배는 타이타닉의 조난 신호에 즉시 응답한 선박이었습니다. 카르파티아호의 승무원들은 담요, 따뜻한 음료, 약, 그리고 부상자들을 위한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구명보트에서 생존자들을 한 명씩 배에 태웠습니다. 700명 이상이 구조되었지만 1,5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타이타닉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 설계에 참여했던 선박 설계자 토마스 앤드류스도 있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망자 수 때문만이 아니라 타이타닉이 현대 공학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크고 첨단의 기계라도 잘못된 결정과 안전준비 부족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각각 별도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타이타닉호 속도와 빙산 경고를 조사했습니다. 구명보트 부족과 승무원 행동, 혼란스러운 대피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아무도 형사 기소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비극 이후 더 엄격한 국제 안전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객선에는 충분한 구명보트와 구명장비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정기적인 비상훈련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속적인 무선 통신과 빙산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필요합니다. 국제 빙산 감시단도 설립되어 북대서양의 빙산을 감시하고 그곳을 지나는 선박들에게 경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은 빙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고 경고 메시지가 함교까지 바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배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구명보트가 부족했습니다. 일부 구명보트는 가득 채우지 않고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승객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즉시 안내받거나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내린 모든 결정이 1912년 당시에는 잘못된 결정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은 오래된 안전 규칙들이 거대한 현대식 선박에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타이타닉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새롭거나 크거나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언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큰 실수가 아니라 여러 작은 문제들, 즉 즉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모여 결국 재난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가 이번 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인가요? 타이타닉호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화이트 스타라인인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대형 고속 선박에 맞지 않는 오래된 안전 규정 때문인가요?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질문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것은 빙산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배에 대한 지나친 신뢰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